해질녘의 온정에. 본기에서는 배신과 죽음의 위협에서 깨어난 재벌딸 임유진의 역습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위선적인 남편과 공범의 음모, 첨단 기술과 법적 전문성을 활용한 정밀 복수, 그리고 개인의 원한을 넘어 여성 권익을 지키는 위대한 변신까지. 설계된 복수와 감동적인 성장이 펼쳐지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세요. 저는 임유진이고 지난 3년간 평범한 직장인 이재혁과 결혼한 채 자유 디자이너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반항심으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속이고 의논한 지금. 우리 집은 서울 관악구의 평범한 아파트에 있고 이재혁은 중소기업의 마케팅 팀원으로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회사 일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저는 그의 불평을 가만히 듣고 때로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지만 그에게 내가 실제로는 10년 전 실종된 한국 최대 재벌 기업 림그룹의 두 딸인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돕니다. 유진아, 세상은 참 잔혹해. 언제나 내 편이 될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해. 하지만 당시 22살의 저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결정에 반발하며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이재혁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목걸이는 아버지가 10살 생일날 선물한 것으로 은색 사슴 귀 디자인 안에 작은 보석이 박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림그룹이 독자 개발한 생명체감 모니터링 칩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목걸이는 언제나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당시 저는 그냥 아버지의 과잉 보호로 생각했고 의논하며 다른 장신구로 바꿔 착용하려 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제 목에 걸려 있고 주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장신구로 생각했습니다. 3주 전 갑자기 발생한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인해 저는 39.8도의 고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혁은 처음엔 걱정하는 표정을 짓며 병원에 데려왔지만 입원 2일 후부터는 점차 태연해졌고 저는 점차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저는 이재혁이 의사와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이대로 계속되면 저희 집이 파산할지도 몰라요. 의사의 목소리는 약간 망설이는 톤이었습니다. 이재혁 씨,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해요. 지금 치료를 포기하면 생명의 위험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녀 아버지도 실종된 지 10년 넘었고 아무도 돕지 않아요. 저희는 이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다음 차가운 펜이 제 손에 쑤셔 넣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고 싶었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몸이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소리가 귀를 시리고 이재혁은 저의 귀 가까이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나를 원망하지 마.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부자 아버지도 찾아오지 않잖아. 이 정도면 내 인생도 끝난 거고 저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각했으며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제 목에 걸린 사슴 귀 목걸이가 살짝 움직였고 미세한 진동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 진동이 너무 약해서 이재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갑자기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칩은 내 생명체감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아무리 멀리 갈지라도 아버지는 너를 찾을 수 있어? 그때야 비로소 이 목걸이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의식은 점차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경보음이 갑자기 날카로워지고 이재혁이 제 손을 잡고 서명을 하려는 듯한 힘이 들려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속삭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때
코의 차이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기억 속 아버지의 사무실과 똑같았습니다. 눈을 살짝 떴을 때 흰색 천장에 걸린 고급 의료 조명이 눈부시고 손목에 착용된 생체 모니터에서 부드러운 비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가씨, 깨어나셨나요?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들어보니 평소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자주 하는 중도 씨가 흰색 장갑을 끼고 제 옆에 서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4명의 외국인 의사들이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고 각각 흰 가운에 박힌 이름표는 하버드 의과대학, 맨체스터 병원 등 세계적인 기관 소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도 씨. 저는 목소리가 쉬이 나오지 않았고 목덜미를 살짝 움직이니 사슴귀 목걸이가 여전히 제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중도 씨는 미소를 띠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둘째 아가씨, 안심하세요. 림그룹의 전문 의료팀이 지금 당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온몸이 약할 테니 너무 힘내지 마세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년간 중도 씨가 저에게 해준 작은 배려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매번 비가 올 때 딱 맞춰 찾아온 우산, 감기 걸렸을 때 나눠준 특제 약국, 심지어 이재혁이 저에게 화를 내던 밤, 문 밖에서 우연히 마주치며 안전하시나요? 라고 묻는 모습까지. 당시 저는 그냥 착한 이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야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배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들은 누구들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재혁의 패닉한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고 곧이어 병실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그가 안경을 쓰고 헝클어진 옷차림으로 들어왔고 4명의 외국인 의사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중도 씨는 제 옆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그의 표정은 이전의 온화함에서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이재혁 씨, 방금 30분 전 당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비용이 너무 비싸니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중도 씨는 주머니에서 음성 녹음기를 꺼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재혁의 목소리는 저가 의식이 흐릿할 때 들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재혁은 녹음기를 보자 팔을 휘둘렀습니다. 거짓말. 너희가 위장한 거지. 유진은 저의 아내고 저는 그녀의 보호자로서 치료 의사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잖아. 보호자 권리. 중도 씨는 냉소하며 법적 문서를 꺼냈습니다. 임유진 양은 림그룹의 합법적 상속인으로 10년 전 아버지인 림태호 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임유진 양이 의논하기 전 림그룹과 체결한 개인 의료보장 계약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치료 중단 요청은 무효입니다. 당신이 방금 시도한 행위는 의도적인 생명위협에 해당하며 이미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재혁의 패닉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입을 벌리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외국인 의사 중 한 명이 중도 씨에게 영어로 말했고 중도 씨는 그에 대해 환자의 생명체감이 안정되었지만 폐렴으로 인한 호흡기 기능 저하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즉시 고압 산소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번역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히 이재혁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선 복수 계획을 마음속에 세웠습니다. 이재혁이 단독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 뒤에는 아마도 더 큰 이익관계나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제 목에 걸린 사슴 귀 목걸이가 다시 미세하게 진동했고 이번에는 단순한 생명체감 모니터링이 아니라 내장된 저장 장치에 녹음된 이재혁의 모든 말이 림그룹의 보안센터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도 씨는 저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이소적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고 법률팀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더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이재혁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저를 배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받았던 고통의 10배, 100배를 갚아주겠다는 결심이 저의 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를 시작한 지 1주 뒤, 제 의식은 완전히 명료해졌고 몸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재혁은 매일 병실에 찾아오지만 이제는 예전의 위선적인 걱정이 아니라 겉돌고만 하는 긴장감을 풍겼습니다. 그는 항상 문을 열고 살짝 엿보며 들어오고 제 옆에 앉을 때도 눈을 피하며 유진아, 잘 아파하지? 아직도 미안해라고 말할 뿐 구체적인 약속이나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중도 씨가 제공하는 블랙박스 형태의 미니 녹음기를 베드시트 아래에 숨겼습니다. 오늘 의사 말하길. 다음 주부터 퇴원 준비를 해도 된다고 해. 저는 표정 없이 말했고 이재혁의 눈이 살짝 빛났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야. 그럼 집에서 편안히 쉬면 되겠네. 그는 손을 내밀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의 손이 공중에 멈춘 순간 저는 그의 목소리를 낮추며 중도 씨에게 물었습니다. 중도 씨, 이재혁의 최근 금융활동을 확인했어? 중도 씨는 의료 기록을 살펴보는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네. 이소저. 지난 6개월간 이재혁 씨는 5번에 걸쳐 총 3억 원을 비밀 계좌로 이체했고 수취인은 김민주라는 여성입니다. 문서 또한 그는 작년 12월에 개인 사업 투자로 인해 7억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채권자는 불법 대출업체입니다. 김민주, 그 이름은 이재혁의 회사 동료로 저는 회식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재혁에게 너무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눈에 걸렸지만 당시 저는 단순히 직장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빚과 연관된 증거도 확보했어? 네. 채권자와의 계약서 사본. 이재혁이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저축 금액을 인출한 통장 기록. 그리고 불법 대출업체에서 이재혁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카톡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법률팀에서 이미 강요에 의한 금전 거래와 불법 대출 협력 관련 혐의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도 씨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이재혁이 베드 끝에 놓은 스마트폰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는 매번 병실에 왔을 때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으며 화면을 보는 눈빛은 매우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이재혁이 식당에서 도시락을 사오는 사이 중도 씨는 제 침대 옆에 컴퓨터를 펼쳤습니다. 이소저. 이것은 이재혁과 김민주가 함께 부동산을 구매한 계약서입니다. 작년 3월 서울 강남구에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구입했고 결제 금액은 이재혁이 저의 디자인 수익금 8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계약서에선 이재혁과 김민주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고 저는 그 서명을 보며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매달 300만 원씩 저축했고 그 돈은 이재혁이 집안 경제 관리를 맡겨줘라고 말하며 관리하게 했는데 그가 저의 피땀 돈을 가지고 다른 여성과 아파트를 산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재혁이 저를 치료 포기한 이유는 단순히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이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고 중도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소저. 법률팀이 추적한 결과 이재혁은 김민주와 함께 지뮤진이 사망하면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아 빚을 갚고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버지가 없고 가난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산이 단순히 저축금과 디자인 수익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열렸고
이재혁이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컴퓨터 화면을 닫고 중도 씨는 자연스럽게 의료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메뉴는 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불고기야. 이재혁은 미소를 띄웠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는 도시락을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입맛이 없어. 그냥 놔둬. 그의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지는 순간 제 목에 걸린 사슴 귀 목걸이가 햇살에 반사되어 빛을 발했고 그 빛이 이재혁의 눈을 스쳤을 때 그의 입술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 목걸이를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빛이 마치 증거처럼 보이는지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이재혁, 김민주, 그리고 그들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법 대출업체.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받았던 고통과 배신을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최종 판결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퇴원 전날, 법률팀장인 이성민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에 넥티를 단정히 맨 모습으로 서류 가방에서 스택이 쌓인 문서를 꺼냈습니다. 임유진 양, 이재혁 씨와 김민주 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강남 아파트는 이미 임시 보전 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오늘 오후 승인이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주며 법원 결정문을 보여줬고 또한 이재혁 씨가 빼돌린 디자인 수익금 8천만 원과 저축금 9천만 원은 림그룹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추적하여 임시 동결했습니다. 불법 대출업체 금성파이낸스의 계좌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저는 문서를 살펴보며 이성민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금성파이낸스는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인가? 아니요. 이 기업은 2년 전 설립된 허위 법인으로 주로 카드 대출과 개인 대출을 통해 고리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의 비공식 조사에서 이 기업이 범죄그룹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성민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재혁의 범행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범죄그룹과의 연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이재혁이 커피를 사왔고 문을 열자마자 이성민 변호사를 보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유진아, 이분은 어제 병원에서 만난 선배님이라고 해. 디자인 작업과 관련된 법적 상담을 좀 받고 있어. 저는 표정 없이 말했고 이재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성민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결국 별다른 질문 없이 저에게 커피를 건네했습니다. 너도 좀 마시지? 회복에 좋아. 저는 커피컵을 받고 살짝 움직였고 목에 걸린 사슴 귀 목걸이가 커피컵에 비칠 때 이재혁의 눈이 잠시 딱딱해졌습니다. 오늘 저녁 김민주 씨에게 전화할 거야? 저는 갑자기 물었고 이재혁이 손이 떨리며 커피를 흘렸습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해? 그냥 동료 사이인데. 그래. 그럼 왜 작년 크리스마스에 그녀에게 500만 원짜리 귀걸이를 선물했어? 저는 이성민 변호사가 제공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억하며 말했고 이재혁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회사 상품 시연용이었어. 나중에 돌려받았어. 그래. 그럼 김민주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한 선물이라는 글과 함께 찍은 귀걸이는 뭐야? 이재혁이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중도 씨가 수집한 증거 중 하나였고 김민주가 삭제한 것으로 알았지만 림그룹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복원해냈습니다. 유진아, 너는 언제부터 이런 걸 그냥 우연히 봤어. 저는 스마트폰을 넣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동료에게 그 정도 선물을 주는 거 좀 이상하지? 아마도 너희 사이가 그냥 동료 이상이지 않아?
이재혁은 긴장해서 목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정말로 그냥.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제 목걸이가 갑자기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이는 목걸이에 내장된 음성 감지 기능이 작동하는 신호로 주변 5m 이내의 대화를 녹음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김민주 씨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볼까? 저는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고 이재혁이 겁먹어 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 마. 유진아. 미안해. 그녀와는 단지 일시적인 실수였어. 너를 사랑해. 정말로. 실수. 저는 냉소하며 그의 손을 떼었습니다. 나를 죽여서 유산을 가지려 한 것도 실수야? 이 말을 하자 이재혁의 눈에 공포가 깃들었습니다. 유진아, 너는 다 알고 있었어? 그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저는 이성민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이 변호사는 즉시 법적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재혁 씨, 이는 임유진 양이 제출하는 이혼 청구서와 함께 살인 미수, 재산 도용, 사기 혐의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지금 서명해 주시거나 법원에서 심리받으실지 선택하세요. 이재혁은 문서를 보고 팔을 떨렸습니다. 이건 거짓말. 너희가 공모해서 나를 속이는 거야. 유진아, 너는 나를 믿어야 해. 믿어. 너가 나에게 살아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했을 때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 저는 목걸이를 살짝 만졌고 이 목걸이는 아버지가 선물한 거야? 문당 너가 나를 죽이려 했을 때 이 칩이 모든 걸 기록했어? 음성, 심박수, 심지어 너가 제 손에 펜을 쑤셔 넣은 힘까지. 이재혁은 목걸이를 쳐다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 거 불가능해. 그냥 평범한 장신구였어. 평범한 장신구. 림그룹이 개발한 최첨단 생체 모니터링 장비야. 너가 모르는 건 당연해. 너는 단지 나를 가난한 디자이너로만 생각했잖아. 저는 이성민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 변호사는 경찰에 연결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서울 관악구모 병원에서 살인 미수 혐의자 이재혁을 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혁이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사이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약하지만 마음속은 오랜 시간 이래 가장 명확했습니다. 이재혁은 단지 첫 번째 표적일 뿐. 김민주와 금성파이낸스 그리고 그들 뒤에 있을 모든 적들에게 제가 받았던 고통을 그대로 갚아주겠습니다. 제 목에 걸린 사슴 귀 목걸이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이 빛은 제 복수 여정을 이끄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병실에 도착한 순간 이재혁은 발을 떼지 못하고 붙들렸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저를 쳐다보며 유진아, 제발 용서해줘. 나는 정말 미쳤어. 라고 외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삶을 경시하며 배신한 순간 모든 용서의 가능성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손수건으로 그의 입을 막고 데려갈 때 이재혁의 눈은 제 목에 걸린 사슴 귀 목걸이를 쳐다보며 끝없는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이소저. 이재혁 씨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인계되었고 검찰은 내일부터 구속 전 신문을 진행합니다. 중도 씨가 경찰이 떠난 뒤 말했고 이성민 변호사는 문서를 정리하며 추가했습니다. 김민주 씨에게는 이미 출석 요구장을 발송했고 그녀가 이재혁과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기록과 통신 내용을 추가 추적 중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김민주 씨의 거주지와 직장에 대한 수색영장도 오늘 저녁에 발급될 예정입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목걸이를 살짝 만졌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계속되는데 이는 림그룹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김민주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해킹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김민주는 이재혁의 빚과 부동산 구매에 어떤 역할을 했어? 그녀는 금성 파이낸스와 직접 연락하여 이재혁의 대출을 중개했고 부동산 구매 계약서에도 공동 서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재혁이 치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뒤 그녀에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성민 변호사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카톡 대화에서 김민주는 이제 그녀의 저축금과 유산을 가지고 빚을 갚고 강남 아파트를 혼자 소유할 수 있겠다라고 적었고 이재혁은 걱정 마. 그녀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며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단순히 이재혁의 정당 관계자가 아니라 제 사망을 기뻐하며 이득을 노린 공범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금성파이낸스의 실제 운영자는 누군데? 현재로서는 박철호라는 남성이 명예주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범죄그룹의 전문 명의자입니다. 실제 운영자는 아직 추적 중이지만 림그룹의 정보망을 통해 박철호와 연결된 여러 불법 사업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고리폭행, 사기, 심지어 마약 거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도 씨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복수 계획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이재혁은 처벌됐지만 김민주와 금성파이낸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범죄 그룹까지 모두 제거해야 비로소 제 복수는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민주의 수색이 끝나면 그녀를 직접 만나야 해. 저는 차갑게 말했고 이성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하지만 이소저는 아직 몸이 허약하니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동행하겠고 중도 씨도 보안 인력을 배치할 겁니다. 안심해. 저는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저에게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제 목걸이가 햇살에 반사되어 빛을 발했고 이 빛은 제가 다음 표적인 김민주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저는 림그룹의 의료팀에게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복수 계획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주, 금성파이낸스,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모든 적들. 너희들 기다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저는 이성민 변호사와 함께 김민주의 직장인 서울 강남구 어느 마케팅 회사로 갔습니다. 중도 씨는 보안 인력과 함께 건물 밖에서 대기했고 저는 평소처럼 편안한 의상을 입고 김민주의 부서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김민주 씨, 잠시 시간 좀 내줄래? 저는 그녀가 컴퓨터 앞에서 놀란 표정을 짓는 걸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어색해했다가 이뮤진 씨, 너 몸이 다 나았어? 이재혁 오빠는 어때? 라고 위선적으로 묻지만 저는 그 질문을 무시하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작년 3월 이재혁과 함께 강남 아파트를 샀잖아. 그 돈은 내 디자인 수익금이었어. 저는 금융거래 상세 내역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재혁이 나를 치료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때 너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메시지를 보냈지? 카톡 대화 기록이 화면에 뜨자 김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이재혁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뿐. 나는 몰랐어.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살인미수 공범은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아도 공모관계가 증명되면 동일한 처벌을 받아. 너는 이재혁의 빚을 중개하고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매하며 그의 계획을 지지했어. 이 모든 게 몰랐다는 말로 덮을 수 있니? 이성민 변호사가 한쪽에서 법적 용어를 꺼내자 김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어떡해? 나도 이재혁 오빠에게 속았어.
그가 나에게 김유진이 사망하면 함께 부유하게 살자고 속였어. 속았다는 건 변명이 안 돼. 너는 이재혁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도 참아줬고, 심지어 기뻐했어. 저는 목걸이를 살짝 만졌고, 이는 녹음 기능이 작동 중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하나는 이재혁과 금성파이낸스의 관계를 모두 고백하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함께 살인미수와 재산도용 혐의로 기소되는 거야. 김민주는 몸을 떨며 금성파이낸스는 정말 위험해. 그들은 범죄 그룹과 연결되어 있어. 나도 그들에게 협박받았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더욱 고백해야 해. 너의 증언이 금성파이낸스를 무너뜨리는 열쇠가 될 거야. 저는 스마트폰에 금성파이낸스의 사업 상세 내역을 보여줬고, 이 기업이 저지른 고리폭행 사건이 17건, 사기 사건이 23건인데 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 나는 이재혁을 통해 금성파이낸스의 박철호 씨를 알았어. 박철호는 실제 운영자는 아니고 명의자일 뿐. 진짜 보스는 강태훈이라는 사람이야. 그는 이재혁에게 7억 원을 빌려줬고 대가로 나를 이용하라고 강요했어. 김민주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저는 그의 말을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강태훈, 이제 다음 표적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너의 증언을 글로 적어 서명해. 그리고 강태훈과 금성파이낸스의 모든 연결고리를 알려줘. 이성민 변호사가 준비한 증언서를 내밀자. 김민주는 울며 펜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김민주는 제 복수 여정에서 하나의 나사일 뿐. 진정한 적인 강태훈과 금성파이낸스에게는 훨씬 더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목걸이는 햇살에 반짝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민주의 증언서가 서명되고 공증된 뒤 저는 중도 씨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강태훈의 비밀 사무실 주소와 자금 이체 경로를 확인해. 그리고 금성파이낸스가 운영하는 불법 대출 플랫폼 서버 위치도 추적해줘. 네. 이소저. 림그룹의 정보기술팀이 이미 김민주가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태훈의 사무실은 인천 부평구 어떤 공장 지하에 있고 자금은 해외은행 3곳에 분산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성민 변호사는 법원에 강태훈과 금성파이낸스에 대한 수색 및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민주 씨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라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고 강태훈에 대한 더 자세한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끄덕이며 그렇게 해. 하지만 그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 강태훈은 범죄 그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서는 안 돼. 저녁 때 중도 씨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강태훈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비밀 사무실에서 자금 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때마다 4명의 보안 인력이 경비를 서고 있으며 서버는 방탄 방호벽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팀이 서버의 백업 시스템을 해킹했고 불법 대출과 고리폭행 관련 증거 파일을 30% 추출했습니다. 충분해. 저는 목걸이를 살짝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에 내장된 GPS 기능이 강태훈의 사무실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고 림그룹의 보안팀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작전 시작해. 저는 차갑게 명령했고 중도 씨는 보안팀 10명과 경찰 특공대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강태훈이 도망가는 길은 모두 막아놨어. 그리고 강태훈이 해외에 이체한 자금은 즉시 동결해. 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해외은행에 통보하면 가능하겠지? 이성민 변호사가 물었고 저는 네.
그 자금은 향후 불법 대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사용하자.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내가 지켜준 목걸이를 통해 나는 정의를 이루고 있어?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고 제 목걸이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태훈, 내일 밤이 너의 마지막 밤이 될 거야. 이제 너가 저지른 모든 죄를 갚아야 할 시간이 왔어. 목요일 저녁 8시 정각. 인천 부평구 공장 지하로 들어가는 비밀 출입구 앞에 보안팀과 경찰 특공대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중도 씨는 저에게 최종 확인을 물었습니다. 이소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버 해킹은 90% 완료되었고 해외 자금 동결 요청도 해외은행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살짝 만졌고 GPS 신호가 강태훈의 사무실 내부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작전 시작. 저의 신호와 함께 특공대원들이 출입구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보안 인력이 선두에 나서며 방 안으로 진입했고 곧이어 경찰, 움직이지 마.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성민 변호사와 함께 뒤따라 들어갔고 사무실 안에는 강태훈이 4명의 보안 인력과 함께 자금 정산을 하고 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가 저런 감히 강태훈이 기립하려 했지만 특공대원들이 즉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쳐다보며 넌 이뮤진, 이재혁의 아내? 어떻게 이곳을 찾았어? 라고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너가 저지른 모든 죄를 갚기 위해? 저는 차갑게 말했고 이성민 변호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줬습니다. 강태훈 씨, 불법 대출, 고리폭행, 사기, 그리고 이재혁과 공모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법 제321조, 제284조에 따라 당신을 기소할 것입니다. 사무실 한쪽에 설치된 서버에서는 기술팀이 마지막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었고 중도 씨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소저, 모든 불법 거래 기록과 피해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강태훈이 범죄 그룹과 연결된 자금 이체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강태훈은 절망적으로 그래도 넌 못 이겨. 나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 라고 외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강태훈을 데려갈 때 그의 손이 제 목에 걸린 사슴귀 목걸이를 쳐다보며 그 목걸이 림그룹의 물건인데? 너는 림그룹의 두 딸 이뮤진. 너가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저의 말을 듣고 강태훈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도 씨가 피해자 명단에 56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태훈의 불법 대출로 인해 집을 잃거나 가족을 떼어놨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만지며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강태훈을 처벌하는 것 외에도 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복수는 거의 끝났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았습니다. 강태훈 체포 후 한 달,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주의 증언과 함께 서버에서 추출한 불법 거래 기록, 해외 자금 이체 증거,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제출되자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강태훈, 불법 대출, 고리폭행, 사기, 살인미수 공모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리자 피해자들 중 몇몇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재혁도 별도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재산 도용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년형을 받았고 김민주는 증인 보호를 받으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성민 변호사는 저에게 금성파이낸스의 자산과 해외 동결 자금을 합산하면 약 50억 원입니다. 이를 피해자 56명에게 배상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중도 씨와 함께 피해자 지원 모임을 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강태훈과 이재혁의 피해자였어. 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목걸이가 빛을 발하며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배상금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 림그룹은 앞으로도 법률 지원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겠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여성이 다가와 이뮤진 씨, 감사합니다. 제가 가족을 잃고 절망했을 때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빛이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 돕는 게 맞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복수는 단순한 개인의 원한을 풀어내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임장에 찾아와 아가,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라고 말하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내 뒤를 지켜줄게. 저는 미소를 띠고 목걸이가 아버지의 손에 닿아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이 진동은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강태훈과 이재혁이 감옥에 들어간 뒤 저는 림그룹에서 여성권익보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문서 아버지가 제 의지를 뒷받침해주고 중도 씨는 재단 운영을 도와주며 이성민 변호사는 법률 지원팀을 이끌었습니다. 매주 저는 피해자 상담을 직접 받고 불법 대출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법적 도움과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늘도 한 여성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뮤진 씨, 남편이 저에게 폭력하고 빚을 내서 저를 팔려고 해. 그녀는 울며 이야기했고 저는 제 목에 걸린 사슴귀 목걸이를 살짝 만졌습니다. 걱정 마. 저희가 법률적으로 당신을 보호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줄게. 저는 이성민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는 즉시 보호조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에 아버지와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 이 목걸이가 항상 저에게 용기를 줘. 라고 말했습니다. 목걸이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하며 지난 아픔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길을 이끌어줍니다. 유진아,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걸 보니 아버지가 정말 기쁘다. 아버지는 저의 손을 잡고 미소를 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과거의 아픔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꿨어요. 제 복수는 단순히 개인의 원한을 풀어내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여성이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사슴귀 목걸이는 저의 목에 걸려 빛을 발하며 아버지의 말처럼 언제나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림그룹의 두 딸로서 그리고 여성들의 힘이 되어서 더 밝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복수이자 새로운 삶입니다.